네, 여러분, 우리 이어서 우리 조각 9번 대손금과 대손충당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손금과 대손충당금은 6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1티어로 중요한 파트이고, 주관식도 나온다. 그죠? 우리 감가상각비처럼 주관식, 객관식 모두 다 나오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파트라는 거예요. 주관식에서도 거의 매번 나온다고 보시면 되죠. 감가상각비나 대손충당금 모두, 접대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론 공부 열심히 해두면 계산 문제에도 도움이 될 거고요. 계산 문제에도 여러분 계산을 그냥 더하기 빼기만 할 수 있다고 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그 신고 조정 사항인지 결산 조정 사항인지 우리가 대손금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그죠? 강제 대손 사항인지 그런 걸 판단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귀속 시기도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한 다음에 기초 작업으로서 그런 판단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한도 15인으로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전체적인 이론에 대한 것도 우리 이론에서도 열심히 해주시면 주관식에서도 큰 도움이 되실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45번 페이지로는 108페이지 45번 보겠습니다. 대손금과 대손충당금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이라는 거예요. 자, 1번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대여금으로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은 송금에 산입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자, 일단 이거는 틀렸어요. 이따가 지금 내 밑에서 바로 정리하실 겁니다. 보고 올게요. 자, 1번 관련한 내용은 우리가 대손 불능채권을 볼 거예요. 대손 불능채권. 다음 세 가지 경우, 가나 다의 경우는 대손 사유를 충족했더라도 대손 처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포인트가 여기에요. 우리가 이따가 대손 사유를 따로 정리할 거예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이런 식으로 부도가 난 지 얼마가 지났다, 이런 식으로 여러 케이스를 볼 건데, 이 대손 불능채권이라고 딱 정해놓은 이 경우, 이 친구들은 만약에 대손 사유를 충족했다고 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했더라도 대손금으로 비용 처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봅시다. 요건 따로 외워둬야겠죠. 여러분, 이거 주관식 공부하셨던 분들 많이 나오죠. 요거 대손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가 계산 문제도 이게 영향을 많이 끼치잖아요. 그죠? 첫 번째 경우는 뭐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 무관 가지급금. 여러분, 가지급금이라는 표현은 대여금이라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회계 공부할 때 내가 상대방한테 빌려줘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죠. 그걸 대여금이라고 하죠. 상대방한테 내가 돈을 빌려왔다. 그럼 회계상으로 그건 차입금이라고 하잖아. 차입금. 내가 상대방한테 돈을 빌려줘서 그 돈을 받을 권리, 그 자산의 이름은 대여금이라고 하는데, 이 대여금을 회계상 대여금이라는 거를 세법에서는 가지급금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같은 건데 부르는 명칭이 조금 다르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특수관계인한테 회사가 돈을 빌려줬다는 거예요. 근데 업무하고 상관없이. 됐죠? 이런 경우인 거야. 됐죠? 자, 여러분, 비교 밑에 뭐가 있습니까? CF는 비교죠, 비교. 만약에 여러분 특수관계인인데 특수관계인인 상대방이 있다고 해봐. 그 법인한테, 상대방한테 내가 물건을 팔았어요. 그러고 나면 뭐가 생겨요? 매출 채권이 생기죠? 그거는 여러분 뭐예요? 대손 가능한 채권이야. 왜? 물건을 팔았다는 거는 여러분 업무상 그냥 특수관계인한테 물건을 못 팔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 우리 회사가 새우깡을 만들어서 팔고 있어요. 그럼 상대방 회사가 새우깡 먹고 싶대. 그럼 내가 새우깡 주고 돈을 받을 수 있잖아요. 지금 돈이 없다고 하면 그래, 나중에 달라고 외상으로 줄 수도 있겠죠. 그죠? 포인트가 이건 거예요. 업무하고 무관하게 특수관계인한테 그냥 돈을 빌려준 거라면 그거는 대손 처리할 수 없어요. 소멸시효가 완성됐든 어떻게 됐든. 단 비교해서 특수관계인이라고 해도 정상적인 거래관계에 의해서 생긴 외상 매출금, 매출 채권이라면 그 매출 채권은 사유가 충족했다면 대손 설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거 알아둡시다. 특수관계인이라고 해서 야, 쟤들은 다 제재해야 돼, 뭐든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됐죠? 니은 채무 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 여러분, 구상채권에 대해서 깊이 있게까지를 알 필요 없는데, 구상이라고 하는 거는 보상을 구한다라는 거예요. 자, 채무 보증. 내가 회사가 있어요. 내가 법인이야. 다른 회사가 있어요. 내가 거기에
보증을 섰다는 거예요. 내가 A 회사인데 상대방 B 회사가 있어요. 그 B 회사가 빚이 있는 상황인데 나 A 회사가 채권자, B의 채권자한테 야, 제가 못 갚으면 내가 갚아줄게. 그걸 보증이라고 하잖아. 그 B의 채무에 대한 보증을 섰대요. 그래서 내가 갚아줬어. 여러분, 그렇게 갚아주면 나는 나는 내 빚을 갚은 게 아니죠? B 거를 대신 갚아준 거잖아. 보증 계약에 의해서. 그럼 뭐가 생기냐면 내가 B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야, 이놈아, B야. 내가 네 빚 갚아줬어. 그러니까 내가 갚아줬으니까 너 돈 생기면 나한테 그 돈 나한테 줘야 된다? 돈 내놔. 내가 대가를 치렀죠. 그거에 대한 보상을 구한다는 거야. 내가 갚아줬으니까 보상해내라는 거야. 그걸 구상이라고 해요. 법상. 구상 채권이란 거예요. 어때요? B한테 내가 네 빚 내가 갚아줬으니까 그 돈 나한테 줘. 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 이게 자산이라고 해요. 자산. 그걸 구상 채권이라고 해요. 됐죠? 그런데 여러분, 이 구상 채권은 왜 인정해주지 않아요? 이 구상 채권이 만약에 대손사를 충족했다고 해도 A 회사 내 입장에서 이 구상 채권은 대손 처리할 수 없다고요. 왜 그러냐 하면 그냥 법상 세법이 이 구상 채권을 만약에 대손 처리하는 걸 인정해주게 되면 너무 연쇄부도날 우려가 많다는 거예요. 이 경제적으로 악영향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갈 수 있다는 거지, 악영향이. 그러니까 세법적으로 그래도 조금이라도 제한하기 위해서, 그런 피해를 제한시키기 위해서 이 구상채권이 여러분 계속 이어져 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B가 망했다고 해봐. 그럼 A, 내가 대신 갚아줬는데 B가 B한테 돈을 나중에 못 받았어. 그럼 A도 망한다는 거야. 그럼 만약에 이런 거에 대해 또 줄줄이 사탕처럼 이렇게 연결돼 있다고 해봐요. 그럼 여러분, 내 잘못이 아니라 A 회사가 경영을 잘못한 것이 아니라 이 채무보증을 잘못한 걸로 쭉 이어진다는 거지. 그 피해가. 경제적으로 피해가 너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결론만 알면 돼, 우리는. 그래서 세법적으로 이 채무보증 자체를 어떻게 못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하지만 미리 세법적으로는 너 그거 채무보증하면 그 리스크 진짜 큰 거야. 네가 만약에 그거를 갚고 나서 구상채권이 생겼는데 그거에 대해서 대손 처리를 못한다 너. 그럼 여러분 좀 신중하게 하게 되겠지. 이 채무보증을 할 때. 여러분 그런 취지입니다. 취지만 그냥 아시면 돼요. 취지를 아시고 알았어.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은 대손 안 되는구나. 대손 처리할 수 없구나. 이렇게 아시면 끝. 더 깊이 있게 안 가도 됩니다. 이 정도면 돼요.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매출채액 미수금. 여러분 이거 기억나세요? 안 난다고 하지 마시고 앞에 가시다 보면 우리가 이 내용 했어. 그죠? 우리가 어디서 기억나요? 둘 중에 하나만 할 수 있다. 뭐하고 뭐 중에? 우리가 매출채권이 있는데 대손세액공제를 받게 됐어. 부가가치세법상. 그럼 뭐는 못 받아요? 그럼 법인세법상 대손금은 못 받는다고 했지. 그게 여기 나오는 거예요. 대손불능채권이 있는 거야.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된다고. 아시겠죠? 내가 상대방한테 물건을 팔고 부가가치세까지 돈을 현금을 받았어야 되는데 현금을 못 받았대. 그 현금을 못 받았어도 어떻게 해요?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내야 되죠? 그죠? 나라에 내야 돼. 그래서 내가 미리 내놓은 거야. 내 돈으로. 얘한테는 나중에 매출채권으로 걷어야지 생각하고. 근데 돈을 못 갚고 망해버렸다는 거야, 얘가. 자, 그 경우에 선택할 수 있는 게 나한테는 두 가지예요. 둘 중에 하나야. 둘 중에 하나 뭐였어요? 지금 이렇게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요. 그리고 이게 더 유용한 거라고 했죠. 세부담 최소화 입장에서 보면 이게 더 나은 거라고 했죠. 자, 그래서 부가가치세법상 제도인 대손세액 공제를 받았어. 그러면은 법인세법상 뭐는 안 된다고? 대손금으로는 인정받을 수 없다고요. 반대로 법인세법상 대손금으로 인정받으면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법인세법 입장에서는 어떻게 정리하면 돼? 자, 너 다 봐. 너 부가가치세법상 회사야.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 공제를 부가가치세법상 받았니? 그러면 법인세법이 내 입장에서는 이 채권에 대해서는 안 해줄 거다. 대손으로 인정 안 해줄 거다라는 거야. 됐죠? 이런 식으로 가나다. 중요합니다. 계속 나오고 주관식 공부할 때도 계속 나와요. 자, 2번 볼게요. 2번 문제 보세요. 방금 다가 여기 나와요. 회수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 매출세 미수금 있죠? 이거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 공제를 받든 아니면 법인세법상 대손금으로 비용 처리하든 둘 중에 하나만 된다는 게 포인트였지. 앞에 문제에서는. 됐죠?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 공제를 받았어도 대손금의 범위에 포함한다?
X 아니라니까? 그죠? 여러분 봐봐. 다 문제 나오잖아요. 바로바로. 계속 나올 거예요. 오케이. 자, 3번 읽어볼까요? 부도 어음, 수표상의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반드시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 처리해야만 송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틀렸는데 이것도 정리하고 오겠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뭐라고?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고 있다고 했어요. 됐죠? 부도 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지난 수표, 어음,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자, 여러분 요거 3개 공부할 때 수표 1번, 어음 2번,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이렇게 3번입니다. 그러니까 수표랑 어음은 중소기업계 있다 아니다가 조건이 없는 거야. 근데 외상매출금은 뭐다? 중소기업 것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았죠? 여기 수표, 어음 앞에는 앞에 수식어구가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 중소기업의라는 거는 3번에만 해당되는 표현이에요. 외상매출금은 중소기업 것만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기 표현은. 됐죠? 자, 이거는 뭐다? 6개월 이상 지났다. 부도가 발생하고 6개월이 지났다. 6개월 이상이 지났다. 그러면 임의대손 사유예요. 여러분 강제 대손 사유가 있고 임의대손 사유가 있어. 임의대손 사유는 결산조정 사항이에요. 뭐다? 선택한다고. 이 사유가 발생했죠? 여러분 결산조정 사항이라는 건 어떤 거라고 했어? 요건을 갖추고 나면 그 후에 요건을 갖춘 다음 그때부터 법인이 그 사유를 충족했으니까 원하는 시기에 비용으로 장부에 계상하면 손익계산서에 계상하면 그 해의 비용으로 인정하는 게 결산조정사항이라고 했잖아요. 한 가지 방금 한 가지 더 말해볼까요? 근데 특이한 결산조정은 뭐 있었어요? 우리 앞에서 요 바로 앞 클립에서 공부했죠. 또 나중에 또 할 거야. 자산부채의 평가. 거기서 평가 차손에 있었어요. 재고자산, 유형자산 이런 거 있었죠. 시설 개체, 기술 낙후 이런 거 있었어. 그건 어때요? 요건을 충족하고 엔드 요건으로 그 요건을 충족한 그 해에 장부상 손익계산서의 비용 처리까지 해야만 세법이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특이한 결산조정 사항이라고 공부했었어. 기억나죠? 그게 특이한 거고 보통은 뭐예요? 보통 우리가 말하는 결산조정 사항은 요건을 충족했으면 그 후로 회사가 비용으로 계상할 시기는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보통 말하는 결산조정 사항은. 감가상각비가 그렇다고 했죠? 유형자산을 혹시 만약에 샀어요? 그리고 사업에 사용 시작했어. 그렇다면 여러분 뭐다? 감가상각비를 일단 한도를 넘어서지 않고 전제가 한도를 넘어서면 송금불산이 될 거예요. 한도 초과분은. 근데 한도를 넘어서지 않는 전제로라면 내역연수보다 더 길게 나눠가지고 비용 처리할 수 있다고 했죠. 왜? 결산조정 사항이니까. 됐죠? 요건을 충족한 거니까 그 후로는 내가 나눠서 내가 원할 때 할 수 있다는 거야. 한 푼도 감가상각비 계산 올해는 안 하고 싶어. 그래도 된다는 거예요. 됐죠? 자, 여기 대손 사유가 발생하고 그러니까 6월 이상 지났다는 거야.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나고 법인이 손비로 장부에 계상한 한 날 그 시기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지. 송금의 기속 시기가 선택 가능하다는 거예요. 됐죠? 이 경우에 3번 봅시다. 그러니까 어디가 틀렸냐 하면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이 되는 날의 다음 날 이게 지난다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이것도 하나 공부 나온 김에 합시다. 6월 이상이 지난 이거 여러분 나중에 기한과 우리가 기간 국세기본법에서 이거에 대해서 또 한번 자세히 볼 그 기회가 있을 건데 6월 이상 지난 여러분 이거 주관식에서도 많이 나오죠. 자, 6월 이상 지난 거는 부도 발생일로부터 6월이 되는 날이 있어요. 그거의 다음 날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주관식에서 많이 나왔다. 6월 30일에 부도가 발생했어요. 그럼 기산일은 다음 날부터이기 때문에 7월 1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은 얼마예요? 언제예요? X 1년 12월 31일이에요. 그죠? 그런데 세법상 언제 인정한다고? 6개월이 되는 날이 아니야.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이라고. 그래야 지났다고 표현할 수 있다고요. 여기. 그러니까 X 2년 1월 1일이
자, 부도 발생일이 X1년 6월 30일이다. 6개월이 되는 날은 X1년 12월 31일이다. 그러니까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은 X2년 1월 1일이다. 즉, X1 이런 거예요. 그죠? 6개월이 지났다고 하려면 X2년도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주관식에서 뭐가 많이 나와요? X1년도에 요런 부도가 발생했어. 6월 30일에. 근데 X1년도에 만약에 이거를 회사가 장부에 비용 처리했다. 그럼 우리 이거 어떻게 처리해요? 그죠? X1년도 하루 차이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X1년도분에는 안 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니까. 지나야 되는 거야. 다음 날. 6개월이 되는 날 X1년 12월 31일의 다음 날 X2년 1월 1일이 되어야 요건을 충족한 게 되는 거라고요. 됐죠? 여러분 이거 세법은 물리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뭐 하루 차이인데 뭐 그래요. 자고 나면 다음 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귀속 송금이 어떤 해에 귀속되는지 말고는 되게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어떻게 보면 사소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뭐 하루 차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금액에 따라 엄청난 차이를 줄 수 있다고요. 그리고 회사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죠? 그냥 세법을 공부하는 입장으로는 이거를 잘 체크해둬야 돼. 그래서 우리가 주관식이 많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 케이스를. 됐죠? 아무튼 그래서 이때는 포인트가 이게 아니고 지워 포인트가 이게 아니고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 이 속하는 사업연도 여기 X2년도겠죠. 방금 예를 보자면 이때 뭐다? 이 해에 대손 처리해야만 송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라고. 요건을 충족하고 그 후에 X3년, X4년도에 이거를 그때 처리하면 X3년도 비용으로 봐준다고. 이거요. 세법은 X2년도 6월 30일에 만약에 부도가 발생했어. 근데 X2년 지금 X1년도라고 제가 말했나요? 아니 다시 X1년 6월 30일에 부도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X2년도부터는 되죠. 이제 요건을 충족한 거잖아. 근데 회사가 X2년도에는 이 채권을 죽이고 싶지 않은 거야. 내가 더 받을 자신이 있다는 거지. 회사 입장에서. 그래 1년 동안 노력한 거야. 너 그러지 말고 갚아라. 막 이렇게 막 했다는 거야. 압박도 하고 읍소도 하고 막 그랬다는 거야. 근데 X3년이 돼서는 회사가 이제 X2년도에 받아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포기하자. 그냥 자산 까고 채권 까고 비용 처리하자. 그럼 X3년도에 비용 처리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세법은 그래 X2년도는 네가 받으려고 그냥 채권을 안 죽이고 놔뒀구나. 그대로 인정할게. 네 선택을 존중할게. 근데 X3년도에 네가 더 이상 못 받겠다고 포기하고 비용 처리한다면 이제 X3년도 비용으로 봐줄게라는 거거든. 이게 결산조정사항이에요. 됐죠? 그러니까 대손 처리해야만 송금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게 틀린 거예요. 선택할 수 있어, 시기를. 됐죠? 자, 4번. 아이고, 동그라미 치지 말고. 동일인에 대해서 매출 채권과 매입 채무가 동시에 있어요. 이때 당사자 간 약정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매입 채무를 매출 채권에서 상계하고 잔액에 대한 채권만에 대해서만 대손 충당금을 계상한다. 땡, 틀렸어요. 자, 이거 정리합시다. 자, 대손 충당금 한도 계산 시 동일인에 대해서 매출 채권과 매입 채무가 있는 경우, 자,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 A가 나예요. B가 상대방이야. 근데 A가 B한테 채권이 150원이 있대요. 그런데 B도 나한테 받을 돈이 70원이 있대요.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럴 수도 있겠죠, 여러분? 나도 B한테 뭐 팔 게 있는 거고, 예를 들면 B 회사도 A가 필요로 하는 뭔가를 나한테 팔 수 있잖아. 그래서 매출 채권, 매입 채무가 이렇게 상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 입장에서는 매출 채권도 150원 있고 B에 대한 또 B가 나한테, 그러니까 내가 A 입장에서 B에 대한 갚아야 될 매입 채무도 70원이 있는 상황이라는 거지. 이런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A 입장에서 B에 대해서, 동일인 B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갖고 있다는 거야. 이때 여러분 원칙적으로는 상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150 매출 채권 150원 갖고 있잖아. 이 150원에 대해서 대손 충당금 한도를 계산할 수 있어. 여기 일정 퍼센트를 곱하거나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매출 채권 금액이 커야 대손 충당금 한도 금액이 커지죠. 한도 금액이 커져야 여러분 송금 불산 입될 가능성이 적어지죠. 그러니까 이게 원칙. 상계하지 않는 매출 채권을 총액으로 보겠다는 게 누구한테 유리해요? A한테 유리한 거예요. A한테. 납세자한테 유리한 거라고. 이게 납세자한테 유리해요. 됐죠? 매출 채권을 크게 봐야 대손 충당금 한도 금액이 크게 나오거든. 송금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인 금액이 커지거든요. 유리하잖아, 그게 바로.
납세자한테. 자, 이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A하고 B하고 이렇게 약속했다고 해봐. 이게 민법상 이렇게 서로 우리 채권 채무가 서로 혼재됐을 때 우리 상계하자. 그냥 상계해서 순액만 서로 결제하는 걸로 계약을 서로 약속을 했다고 해봐. 그래, 애초에 약속이 이런 경우 150원 70원이 생겼다면 이거를 150원 주고 또 70원 돌려받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일정 시기마다 한 번씩 정산하기로 약속을 했다는 거야. 이렇다면 B는 A한테 70원 줄 필요 없다는 거야. 그냥 A가 B한테 80원 네팅한 순액으로 주면 되지 않냐? 맞죠? 이렇게 만약에 약속 상계하기로 정했다면 상계 서로 없애기로 정했다면 상계한다는 거야. 약속했으니까 그렇게. 그렇다면 어떻게 돼? 이런 경우에는 A 입장에서 대손 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 채권이 80원이 되는 거죠. 그죠? 150원에서 70원 뺀 80원. 약속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예외로 보겠다는 거야. 되셨죠? 그러니까 다시 앞에 봐봐. 4번. 동일인에 대해서 B에 대해서 매출채권과 매입채무 150원, 70원을 A가 동시에 가지고 있어. 자, 당사자가 약정이 없다면은 매출채권 총액 150원을 그대로 대손충당금, 대손충당금 설정할 수 있는 채권으로 보면 돼요. 근데 약정이 있다면 서로 상계하기로 약정했다면 어때? 매입출채권에서 매입채무를 뺀 순액 80원에 대해서 대손충당금 설정할 수 있다고. 근데 문제에서 표현 어떻게 됐다고? 어떻게 돼 있나요? 약정 유무 그런 거 상관없고 무조건 매입채무를 상계해. 틀렸죠? 아니라고요. 됐죠? 여러분 요거 정리해 두시면 자주 나와요. 정리합시다. 납세자한테 유리한 게 어떤 건지 생각해보면 돼. 아까 제가 말했던 거. 그리고 외우기 수월하겠죠? 매출채권이 커야 대손충당금 한도액이 커지고 그래야 회사 입장에서 송금이 불산입될 가능성이 낮아지죠? 한도가 커야 그만큼 비용 인정받고 그만큼 세금이 줄어들 거 아니야. 납세자 입장에서. 됐죠? 이렇게 스토리를 갖고 외우면 훨씬 더 외우기 좋습니다. 자, 5번.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법인이 실제로 대손이 발생할 때에는 이미 계상되어 있는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고 상계 후 대손충당금 잔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입금에 산입한다. 자, 여러분 이거 맞는 표현이에요. 요거 요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세요. 대손충당금이 대변에 설정돼 있어요. 그때 대손이 발생했대요. 그럼 어떻게 한대? 대변에 이미 계상되어 있는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고 대손충당금을 차변에 빼면서 채권을 대변으로 빼서 없애고 상계하고 남은 대손충당금 잔액은 뭐? 다음 해에 기초에 바로 입금에 산입한다 이 말이에요. 자, 요거를 받아들입시다. 자, 위에 뒤쪽에 풀이 볼게요. 자,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막 그럴 수 있어. 이따가 제가 총액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대손충당금은 뭐 총액법인데 표현이 저게 좀 헷갈리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거 가지고 너무 깊이 있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제가 조문을 여기 굳이 조문을 안 쓴 것들도 다 조문이에요. 제가 이론에 적어 놓은 거 있죠. 지금 풀이 같은데. 많은 것들이 조문을 그대로 갖다 쓴 거예요. 시행령이나 그냥 시행규칙이나 법에 있는 조문을 대부분 갖다 쓰고 조금 해석을 붙인 건데 이거는 여러분 일부러 남겨뒀습니다. 몇 조 몇 항이라고. 알았죠? 대손금이 발생한 경우 대손금을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하고 잔액이 있다면 대손충당금 잔액은 다음에 환입한다. 그래서 대손충당금 잔액이 기초 시점으로 다음에 0이 된다는 거거든요. 요거는 요 문구 자체가 법인세법 34조 4항이 있는 문구이기 때문에 이대로 받아들입시다. 아셨죠? 아셨죠? 많이 나와요, 은근히. 그렇기 때문에 받아들입시다. 여러분 밑에 총액법에 관련한 제가 멘트를 좀 썼어요. 헷갈리시는 분들은 이거를 좀 읽어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회계는 여러분 보충법이라고 하죠. 말로만 작게 설명해 볼게요. 회계는 정리하면 여러분 느낌만 가지시면 돼요. 느낌만. 회계는 물론 느낌만 가지고 문제를 안 풀면 틀리겠죠. 느낌만 가지고 문장을 잘 정오를 받아들이시면 된다고. 그 정오를 분별해낼 수 있으면 되신다고요. 회계는 여러분 대손충당금이 설정 전 잔액이 대손충당금이 70원이었어요. 근데 기말에 최종 기말 설정 후 잔액이 얼마인지 계산해 봤더니 100원이래. 그럼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해요? 70원인데 설정하기 전에 설정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100원이 돼야 돼. 그러면은 대손상각비 30원, 대손충당금 30원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를 하죠.
이게 보충법이에요. 왜 보충법이라고 하냐면 모자란 거, 지금 30원이 모자라죠? 모자란 것만 보충하겠다라고 해서 보충법이에요. 아셨죠? 근데 세법은 회계가 이렇게 했더라도 중요한 게 이거예요. 회계가 이렇게 했죠, 장부에. 이렇게 했더라도 어떻게 보냐 하면 기존에 작년에서 넘어온 잔액이 있다고 해봐, 70원. 이거를 일단 0으로 만들어, 0으로. 대손충당금 잔액을 0으로 만들어요. 다 환입한다고 기초에 다시. 환입한 다음에 최종 목표로 하는 건 똑같이 100원인 거야. 그러면 0원에서 다시 100원을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니까 총액을 100원을 설정해 줘야겠죠? 이게 바로 총액법이에요. 결과적으로는 똑같아. 70원 있던 걸 없애고 0으로 만든 다음에 0에서 100원을 만들든 70원에서 순수하게 필요한 30원만 비용 처리하든 똑같아. 그렇잖아요. 마이너스 30 하든 플러스 70 한 다음에 마이너스 100 하든 똑같잖아요. 효과는. 그러니까 그냥 관점의 차이예요. 관점의 차이. 같은 동전을 앞에서 보느냐 뒤에서 보느냐 이 차이예요. 지금 보충법으로 하는 거를 총액법으로 한 걸로 간주하고 세법은 지금 모든 세무 조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관식에서 대손충당금 공부할 때 제일 먼저 뭐 해요? 그쵸? 정기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액이 있으면 그걸 바로 일단 추인하고 시작하잖아 우리. 왜? 총액법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로 베이스에서 기말에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액을 새로 계산한다고. 제로 베이스에서. 여러분 자세한 계산에 대한 설명은 주관식에서 되게 길게 제가 해드려요. 우리는 여기서는 필요한 이론만 할 거야. 뭐? 세법은 총액법 관점으로 보는구나. 총액법이라고 하는 건 뭐다? 작년에서 넘어온 대손충당금 잔액이 있으면 전액을 환입한 다음에 0으로 환입해서 대손충당금 잔액을 0으로 만든 다음에 제로 베이스에서 총액 100원에 대해서 새로 설정하는 게 총액법이구나. 이 정도만 받아들이시면 돼요. 아셨죠? 너무 깊이 있게 보면 오히려 막 너무 헷갈리니까 요 정도까지만 하시고 문장 아까 전에 위에 했던 거 있죠. 요거 34조 사항. 알았죠? 대손금이 발생하면 따로 비용 잡지 말고 미리 계상해 놓은 대손충당금하고 먼저 상계하라는 거야. 그러고 나서 다음 해로 넘어갈 때 잔액이 있다면 일단 전액을 환입하라는 거야. 그래서 대손충당금 잔액을 0으로 만들어서 그 해에 새로 설정하라는 거지. 그래서 새로 대손충당금 한도로 체크하라는 거지. 요 정도만 받아들이시면 돼요. 밑에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좀 써놨기 때문에 한번 읽어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5번. 그래서 이 표현을 그대로 숙지하자라는 거야. 대손 충당금을 설정한 법이니 실제로 대손이 발생했다. 그러면은 이미 계상되어 있는 대손 충당금하고 먼저 상계해서 없애. 그러고 나서 잔액은 다음에 전액 환입해서 0으로 만들어준다. 그러고 나서 다시 제로 베이스부터 세팅한다. 총액법으로 한다. 됐죠? 이렇게 합시다. 자, 여러분 요 강제신고조정사항하고 강제대손사유하고 임의대손사유에 대한 게 있는데 잠깐 쉬셨다가 30분 했으니까 잠깐 쉬셨다가 따로 독립된 컨텐츠로 독립된 클립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잠깐 쉬시죠.